일단 이제 학년 지점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 계시는 우리 임원 선생님 입장이 아니라 뭐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보통 저희들이 이제 학생들을 학교에 보낼 때 두 가지 차원으로 어머님들께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대학에서는 어떤 학생을 원할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이제 대학은 이제 거꾸로 저희들이 이제 뽑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가 나오거든요, 사실은. 근데 보통 대학에서는 이제 학생들을 뽑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정시로도 뽑고 수시로도 뽑고 이제 재외국민으로도 뽑아요. 근데 이제 각각 보는 입장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정시 같은 경우는 정시 나름대로 갖고 있는 수능 성적이 학생들의 어떤 기준잣대가 되는 거고, 수시 같은 경우에는 그거로 한 사람의 어떤 능력을 그거로만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능력이 있는가를 또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외국민전형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과연 대학들이 학생들이 학업 역량을 어떻게 평가할까? 그러니까 대학들은 일단 자기 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이 학업 역량이 얼마만큼 자기 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업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고 싶어요. 근데 그 학업 역량을 뭘로 잴 거냐라는 게 이제 사실은 대학들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 관점들은 일부 학교에서는 서류로도 우리는 100% 평가할 수 있다라는 학교들은 서류 평가를 하는 거고, 서류 평가로 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필답으로 보는 거고, 우리 학교는 면접만 봐도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교들은 면접으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 대학들이 한국 대학 내 서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경쟁 학교와 똑같은 좀 더 상위권 있는 학교와 똑같은 전형을 썼을 때 이 학생들 우수 인재를 다 뺏긴다. 그럼 우리는 또 다른 차원으로 학생의 학업 역량을 평가하고자 한다라는 여러 가지 전략으로 인해서 사실 입시 전략을 짜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대학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학업 역량을 평가를 하는데 어떤 표준화된 성적이 있으면 그거를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인터와 다니는 경우에는 IB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스탠다드한 표준이죠. 한국 같은 경우 수능이 완전히 스탠다드잖아요. 그 하나만 있으면 수능 점수만 딱 내놓으면 이 학생은 다른 거는 테스트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100%로 학생을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보면 이제 해외에 있는 학교가 있고, 해외에 있는 학교들은 재국민 전형으로 뽑다 보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방법에서 첫 번째는 그 학생이 얼마나 성실하냐. 그러니까 어느 학교를 다니든 내신 성적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이 얼마나 성실하냐. 그 학생이 그러면 그것들을 성실한 능력들을 얼마나 열정과 정열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했느냐. 그걸 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들을 가지고 학생들이 그러면 그런 열정과 정열과 성실성이 있다라면 우리 학교 와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들에 대한 관점이거든요. 그것들을 학생들이 어떻게 표현할 건가에 관한 것들만 이제 할 수 있다라면 각 학교가 처한 위치에서 해준다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한국교육과정에 충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한국교육과정에 충실하도록 이제 운영을 해서 그 안에서 학생들이 학업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학생들을 성실하게 가르쳐서 준비해서 한국대학에 보내서 보통 한국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학생들의 능력을 더 높게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가라는 것들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좀 아까 현재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한국하고 좀 다른 점이라면, 한국하고는 좀 다르게 해외에 있기 때문에 좀 교육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의 특징에 맞게끔 운영을 하고 있고, 학생들의 어떤 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자율성들이 많이 보장돼서 자기들의 끼와 역량들을 이제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 무대들을 잘 만들어 놓고 그 무대 안에서 학생들의 역량들을 펼쳐볼 수 있도록 공간과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 게 저희 학교 교육과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국자학교 임보환 선생님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김 원장님도 한 말씀, 학교별 이건 인터 말씀해 주셔도 되고 전문적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사실 더리치 학교의 코리안 카운슬러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아이들의 성장 과정들을 좀 지켜봤었는데, 참 부럽다고 보여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IB 하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시험을 봐서 답을 쓸 때 객관식을 보는 과목이 거의 없어요. 모든 문제를 다 자기 의견을 써야 되고,
그리고 자기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를 전개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IB를 시작할 때와 끝날 때를 쳐다보면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는 거를 자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부럽다는 게 느껴지고요. 북경에서는 지금 IB가 굉장히 우세하고 대세예요. 그래서 심지어 BSB 같은 학교는 작년까지 A레벨을 하고 있다가 올해부터는 IB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IB가 가지고 있는 또 우수성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뭐 상해 쪽은 오히려 A레벨이 훨씬 좀 많은 편이에요. 그것도 왜 그런가에 대한 부분을 보면 상해 쪽에 있는 친구들이 홍콩을 많이 가요. 근데 홍콩 대학들이 A레벨에 대해서 평가를 많이 해주니까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 제가 보면 좀 안타까운 면들이 좀 있어요. 국가적인 측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IB나 A레벨 이런 것들은 다 영국 교육 과정이고, 지금 여기 있는 인터내셔널 스쿨들은 비영리 재단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영리 재단이고 그 돈을 버는 게 목적인 학교들이에요. 여기 학비가 한국 돈으로 따졌을 때 4천만 원, 5천만 원씩 되는 돈을 1년에 그 학교에다 같이 바치는데, 그 학교들은 거기에 따른 로얄티를 IB에다 물어요. 즉 영국 교육 제도를 수출하고 있는 거죠. 각 학교, 각 나라에. 그래서 영국 교육 제도를 수출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영국 시스템의 우월성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왜 우리는 그걸 못할까? 왜 우리 한국 학교는 각국에다가 한국 학교를 세우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왜 그럴까라는 참 아쉬움이 참 많이 있어요. 뭐 제 아이도 한국 학교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교민이에요. 저 역시 교민이에요. 그러면 사실 지역 내에서 한국 학교가 다른 인터와의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성장해줘야 교민들의 삶 자체가 튼튼해지는 건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들. 그래서 뭐 일일이 좀 뭐 이렇게 좀 그렇지만, 제일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정말 과목 수가 너무 많아요. 그게 한국 교육 과정에 우리가 그걸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국 교육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럴 거라 생각하지만, 아이들이 전인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너무나 많은 교육 과목 수를 배우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더는 평가 방법에 있어서도 좀 더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네요. 예, 우리 저기 교무관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한국국제학교에. 근데 인터 보내시고 국제학교 오신 이제 학부모님들 같이 이제 이렇게 회의를 해보면은, 야, 이 인터의 환경에 국제학교에 또 뭐라고 할까요? 병목을 싶으시고 하시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준이 그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여기 우리 저기 한국 교육 체제는 객관식이니까 그만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우선순위에 나오는 얘기가 비용은 어떻게 해줘요? 그러니까 비용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토론하고 있지만 사실 국가가 해결해야 될 문제죠. 사실 여기 선생님들 월급 너무 박봉이에요. 그거 알고 계시는 교민들 별로 없어요. 저 알아요. 제가 선택하는 원인 중에 하나도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정말 한국에서 받는 월급의 한 70%밖에 못 받으실걸요. 그리고 자기 돈 써가시면서 아이들 교육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학교에 대한 어떤 개혁이나 제도의 개선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기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국가가 해결해 줘야 될 문제고,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한국 학교들이 센터로서 크게 좀 커져야지 우리 교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건 정말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얘기하십시오. 지금 얘기하면 적어도 국경에 있는 대사관 포함해서 잔뜩 이제 듣게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그만 말씀하신 여기 교직원 초음 문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눴던 부분인데, 그 전에 선결될 부분이, 그러니까 한국 교과부 교육 체제를 그대로 국제학교는 이제 채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당연한 거고. 그래야지 이게 연년선에서 대한민국 가서 특례라고 하는 제도는 거기 부합돼야 되는 내용이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의무교육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미. 그래서 그거는 누차 교민들 단체 포함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전국에 뭐 전 세계 31개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한국 국제학교가. 그래서 예산 면에서 그게 아직까지는 힘들다. 근데 그게 또 그런 게 지금 여기 북경만 우리 자체적으로 학교 갖고 있지 뭐 다른 지역분은 이제 임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한민국이 뭐 세계경제 12, 11이 얘기하는데 거기에 맞는 국격에 맞추려면은 이게 우선순위를 뭐 교육에 해외 국민 뭐 교육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 있어 보면은 인터 좀 더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래서 경영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한민국의 이 발전된 교육 부분에서 뭐 전 세계 중에 상위권이라고 봐지는데 이런 것 또한 특화를 해서 그 굳이 뭐 돈을 노예한테 지불하는 인터가 아니더라도 한국 학교로 이렇게 다시 올 수 있는 뭐 이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뭐 향후는 그렇게 되겠죠. 뭐.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그 정도로 넘어가시는 걸로 할까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또 잠깐 나갔다 오신 우리 김의원님 뭐 한 말씀 해주세요. 어떤 아니 그 국제학교에 바라는 한국 국제학교에 바라는 교육부에 바라는 뭐 학부형 입장이라든가 뭐 편하게 뭐 맨 뒤에 다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아니 근데 저는 한국국제학교가 사실은 뭐 이게 어떤 분은 뭐 학비가 부담스럽고 이런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어쨌든 인터도 보내보고 한국국제학교도 보내보는 입장에서 저는 굉장히 만족도가 아주 과다한 학부모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부모님들은 이런 얘기도 하세요. 어쨌든 쉽게 뭐 이렇게 인터에서 다 준비해서 한국국제학교로 살짝 거쳐서 뭐 한국을 가겠다고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한국 가서 적응을 하는 아이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아이한테도 물어보고 이제 주위에 들어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한국에 와서 적응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 공부를 떠나서 어쨌든 제 생각도 그렇지만 한국 공부를 일단 뭐 한국 국제학교에 와서 꼭 한국 공부를 안 하더라도 어쨌든 한국에 가서는 한국적인 그런 뭐 본인이 뭐 외국어를 쓰는 과가 아니면은 대체로 다 한국 아이들하고 이제 한국 교수님들하고 다 이렇게 강의 듣고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한국 국제학교 교육이 굉장히 이렇게 받으면 예 저는 아주 만족하는 학부모 중에 한 분. 그건 어떤가요? 학부모님께 여쭤보는데 지난주에 조기유학 했어요. 네. 조기유학 관련해서 그래서 중학교 때 오는 게 맞냐? 뭐 아이덴티티가 어떻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지금 3년 특례 이런 경우는 또 다르잖아요, 그죠? 뭐 중학교 마치고 여기 인터를 3년 다닌다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별로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우리 큰애랑 둘째가 네. 중2, 중3 마치고 오고 막내는 초등학교 1학년 마치고 2학년 때 데리고 왔기 때문에 한국 특례를 해서 우리가 한국 대학으로 갈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초등학교는 마치고 중학교 와서 그래도 동문이라는 거 그런 걸 남겨두고 그리고 한국어가 형성이 돼 있는 다음에 와서 공부하는 게 그러니까 해외로 나갈 거 아니고 다시 한국 가서 공부를 할 거면 그게 더 적응하기가 훨씬 더 편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막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인터 다니고 아이비 가정을 하지만은 지금 한국 대학의 포커스가 아니에요. 지금 미국은 좀 경제적인 게 있으니까 지금 홍콩을 타겟을 두고 하고 있거든요. 2학년 때 와갖고 한국어 정말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만 하는 거지 그걸로 뭐 에세이를 한국어로 쓴다든가 하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인도 두려워하고 또 한국인에 대한 정체성도 진짜 형성이 돼 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조기 유학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같이 오지 않고 특히 애들만 보내는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는 정말 위험한 거고 중학교 이상은 돼야지 좀 낫다는 생각입니다. 조기유학 지난주 얘기가요. 그 중학교 1학년 마치고 동문 중학교 생기고 오는 경우가 좋다. 그다음에 또 학생들은 조기유학 가서 이제 여기 북경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간 친구들인데 두 명 나눈 얘기가 본인들은 고등학교 1학년 거쳐야 된다. 부모님 말씀이 대한민국에서는 고등학교 동문이 최고였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반년하고 중국에 와서 이제 중국 대학을
그 수학, 영어, 네. 여기 중국어만 하면 되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이제 그 친구들은. 그래서 근데 여기 계시는 교민들 중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중국어를 완벽하게 습득하기 위해서 현지 학교를 보내고 그 다음 뭐 한국 학교로 옮기든지 뭐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중국 학교들은 다 사상교육 시키거든요. 정치교육 시키고. 막 이렇게. 네. 그래서 중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초등학교 과정을 중국 학교에 보낸다는 거는 매우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제 두 명을 여기서 졸업을 시키고 한국에 보내고 나서 좋은 점이 큰애는 인턴만 졸업을 시키고 보냈잖아요. 동문이 없어요. 본인만 한국인이고 나머지 다 뭐 캐나다, 미국 뭐 각 나라로 다 대학을 갔기 때문에 그냥 끈끈한 게 없어요. 연락만 할 뿐이지 SMS. 근데 트랜스퍼 한국 학교로 와가지고 진짜 1년 있었지만은 걔는 그 계속 올라온 친구들하고 같이 그 동문 관계를 끈끈이 해서 같이 이어져 나가는 거 보니까 일단은 3반, 4반씩 정도 되죠. 국제학교가. 네.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 동문 파워를. 우리가 북경에 있지만. 그래서 한국 국제학교로 트랜스퍼를 가는 것도 정말 아이들한테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더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고3 지도만 10년 이상 하다가 이제 북경에 왔는데요. 처음에 북경에 와서 처음에 느꼈던 게 뭐냐면 저희 학교 학생들도 한국 학생들에 비해서 어휘 수준이 되게 많이 떨어져요. 모국어에 대한 어휘 수준이 되게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험보다 말고 학생들이 텍스트 안에 주어져 있는 글을 이해하지 못해서 시험을 못 보는 경우도 왕왕 생겨요. 그래서 이제 느끼는 건데, 이제 저희 학교에서 계속 다닌다고 이제 하지만, 한국에서 배우는 학생들에 비해서는 일단 모국어 수준이 좀 많이 떨어지고, 또 저희 학교 다니지 않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모국어 수준이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 학생들이 한국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그럴 때 아마 이 모국어에 대한 어려운 점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모국어에 대한 것들은 북경에 사시는 교민들께서는 항상 자녀들한테 모국어에 대한 신경을 되게 많이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집에서 말은 잘하지만 텍스트로 됐을 때는 또 다르거든요. 학문적인 용어가 됐을 때는 전혀 이해하는 수준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국어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한국에 가서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이제 저희 학생들한테도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저쪽에서는 이쪽으로 되게 고급스러운 단어로 왔는데 너는 우리나라 사람한테 옮길 때 저급스러운 단어로, 품격 없는 단어로 옮겨가지고는 어떻게 네가 언어를 한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양쪽 나라에 대한 그 어휘 수준 자체는 품격 있는 어휘 수준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외국어를 공부한다는 게 그게 두 가지의 요건을 충족하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도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한쪽 언어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모국어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놔야 나중에 본인이 어떤 것들에 대해 역량을 펼치고자 할 때 그런 것들이 큰 재산이 돼서 자기 역량을 충분히 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자,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우리 이제 외국에 나가면 이제 대부분 이제 어른들 말고 학생들이라든가 그러면은 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 살면 너 영어 잘하겠다. 그게 이제 다한 것 같아. 근데 보면은 그 영어 잘하면 뭐 할 거야? 그죠? 가이드 할 거야? 통역 할 거야? 근데 그 전에 저는 먼저 우리 애들이 어디에 우선순위를 뒀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 김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 대한민국의 현 교육체제, 뭐 경쟁 위주의 이 교육체제 아닌 다른 부분을 뭐 좀 전해주고 싶다. 뭐 이런 부분들은 또 동의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래도 한국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금방 어머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내는 일단 먼저 방향을 이제 영어권 이걸 이제 생각을 하셨으니까 이제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교육 문제는. 어찌됐든 문제가 있어. 그럼 여기 들어가서 뭔가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기 특례 같은 경우는 잠시 나왔다가 들어가는데,
그 과정이 뭐 인터 그다음에 국제학교 이런 부분들이 비용 부분을 떠나서라도 경쟁력이 어떤 부분이 있냐라고 하는 부분은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는데 저는 이 국제학교 관련해서 늘 듣는 얘기가 제 졸업식에 가면 참 인상적이었던 게 선생님들 3년에서 이제 기름 오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시는 분들 꼭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졸업식 할 때 선생님들 같이 올라가세요. 이제 귀임하시는 선생님들을 하고 이제 연문으로 딱 보면 울고 계셔. 그러면 와. 근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몇 분한테 여쭤보면은 여기 학교 국제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순수한 거죠. 임관님 말씀하셨던 어휘력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좀 바보 같죠.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그게 장점인가 단점인가 뭐 그런 부분들 또한 우리 그 북경 중국에서 또 교육을 하고 계시고 또 당사자 학부모님들이시고 또 당사자인 학생들이신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여기 뭐 12년 뭐 부모님들 아빠 엄마 거의 다 이제 아는데 학교처럼 누가 뭐 이직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여기 그 중국 우리 이제 어쨌든 중국 권역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뭐 인터가 됐든 국제학교가 되었든 그 장단점을 서로들 이렇게 좀 뭐 잦은 교류라고 할까요? 그래서 뭐 목소리를 좀 하나로 맞춰서 우리 정우처럼 그 원하는 대로 간 학생도 있지만 뭐가 좀 그 의견이 달라서 그러면 뭐 인터하고 전부 다 이렇게 의견을 좀 내서 자 중국 정황은 이러니 이런 것도 좀 향후에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 그럼 이제 6번째, 우리 학교별 특례 입학 준비는 넘어가고